예, 반갑습니다. 혹시 당에서 바람잡이를 배치했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서 계신데요. 원하시면 이 앞에 와서 앉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주최측은 뭐 이의 없겠죠. 예, 혹시 원하시는 분 있으면 앞쪽에 와서 앉으시고 괜찮을 것 같고, 의자도 다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법과대학하고 자유전공학부가 힘을 모아서 오늘 강연을 마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고려대학교에서 제가 강연 요청을 3건을 거의 동시에 받았는데요. 네, 총학생회에서 요청이 있었고, 또 이 강연 요청이 있었고, 어디 공과대학인가 어디서 또 있었는데, 어느 걸 먼저 어느 거를 해야 될지를 도저히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의로운 잣대가 없어서 선착순으로 하기로 했어요. 제일 먼저 여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행사 준비해주신 우리 학생회 임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국민참여당하고 여기 저희 팬클럽 동네 모임에서 후원도 하셨다고, 돈 많이 줬나 모르겠네. 예, 하여튼 후원해주신 두 단체에도 감사드리고요.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호칭이 문화가 생애 최고 지위를 평생 동안 불러주는 게 예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예, 장관 지냈고, 예, 끈들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장관 호칭을 들으니 그렇습니다. 지금 현직은 제가 국회의원 떨어지고 한 2년 반 가까이 2년 넘게 현직이 없다가 후보 이런 임시직 잠깐 하고, 지금은 국민참여당 부설 참여정책연구원 원장이라는 매우 명예로운 현직을 가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명문대학에 와서 강연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장되고요. 네, 그리고 또 온 국민이 좋아하는 연하님을 배출한, 연하님은 배출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연하씨는 다 커가지고 이 학교에 들어온 거죠. 예, 고려대학교의 명예를 빛나게 한 입학생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과 정의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께 한 시간 한 50분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질의응답도 이야기하고 나면 꼭 비판할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비판해 주시고 되면 그거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는 시간 가지고, 혹시 만에 하나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사인 같은 거 하겠습니다. 이제 법과대학에서 이제 요청한 강연이고, 또 주제도 법과 정의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좀 사실 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좀 이 주제를 정해놓고 난감하기도 합니다만,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상식의 관점에서 법과 정의라는 오늘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저희 평소의 고민, 생각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강연 시간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내셔서 이렇게 늦은 시간 오셨는데, 우선 제가 5분 지각해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순전히 이것은 제 잘못이 아니고 국가교통정책이 잘못된 도로공사 책임인지 서울시 책임인 그 점을 다 알면서 늦게 출발하는 것이 저희 잘못이고요. 여러분들 이 시간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서로 나누고, 무슨 제가 여러분께 어떤 결론을 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결론을, 저희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이 문제는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영원히 최종적인 해결책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이 주제에 관한 평소의 생각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발전시켜보는 그런 계기로 이렇게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 시절로 잠깐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서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집에 피아노 있는 사람, 자가용 있는 사람 이거 손 들어가지고 가정환경조사를 했는데 요즘 그런 거 안 하죠.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 테니까요. 여러분들 소신껏 손을 들어보시는데 서로 눈치가 보일지 모르니까 눈을 감고 한번 손을 한국 사회는 도대체 얼마나 정의로운가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딱 기다 아니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정의로운 사회다 아니다 두 개를 아주 난폭하게 갈라쳐서 여러분의 느낌 이런 것 어느 쪽에 손을 드실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다 같이 눈을 감고 저만 눈을 뜨겠습니다. 제가 다 봅니다. 누가 어떤 놈인지. 예, 대한민국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대한민국 사회는 정의롭지 않은 사회다. 예, 내주십시오. 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정의롭지 않다고 손을 든 학생들이 한 10배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다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래도 대체로 정의로운 사회다 이렇게 손을 드시는 학생들도 꽤 있는데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 얘기 함께 하고 계신데요. 또 그 판단에도 일정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분명히 있죠. 실제 있는 겁니다. 있는데 이제 잘 만져지지가 않고 어떤 형태로 우리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유식한 말로 invisible, 인텔리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실체는 있죠. 우리에게는 그런 게 많습니다. 예컨대 재능, 시선 이런 것도 있죠. 있지만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측정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IQ 테스트 이런 게 나온 이유가 또는 뭐 입학시험 볼 때 수능 점수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의 지성의 수준, 지식의 수준, 교양의 수준 또는 재능의 수준 인지적 능력이라는 것이 있긴 있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어떤 도구를 개발해서 그걸로 측정을 해보는 것이죠. 원래는 몸무게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 거지만 이렇게 들어봐서는 간접적으로만 느낄 수 있을 따름이죠. 저울을 발명함으로써 우리는 몸무게에 관한 정확한 인덱스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정의에 관해서도 어떤 지표가 있을 수 있죠. 인덱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덱스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직관을 계량화하는 것. 예를 들어서 전체 국민 가운데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 이렇게 해서 yes 하는 사람의 비율로 어떤 사회가 어느 정도 정의로우냐를 측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강의실에 모인 분들이 좀 유별난 분들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거수를 인덱스로 만들어 보면 되게 한국 사회의 정의 실현 정도는 되게 10% 미만이다. 오늘 강의실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분들은 평소에 이 정의에 대해서 뭐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충분한 것은 별로 사람들이 갈구하지 않아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게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 정부의 공정사회 실현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법과 정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명료한 그런 언어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말에는 이게 전혀 별개인데요. 법, 정의, 뭐 한글로 쓰고도 다르고 한자로 쓰고도 다르고 다 이게 이제 밖에서 들어온 개념어이기 때문에 되게 원래 우리말이 있긴 한데 그런 우리말 대신에 번역된 말들이 사용됩니다. 제가 독일서 유학을 한 5년 했는데요. 우리 법과대학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독일어 단어를 많이 접하죠. 법학에 대해서 있어서는 독일이 상당히
일찍 발달한 나라고, 우리나라 법 체계가 이른바 대륙법 체계라고 해서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독일법의 체계가 우리나라 법학 또 법 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어를 보면 법과 정의의 관계가 매우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칠판이 없어서 쓸 수가 없는데 있구나. 독일어에 레시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법이거든요. 법인데 이게 이제 독일어로 레시트 해서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른쪽. 밥 먹는 손. 그래서 한때 독일 기민당이라는 보수당에서 선거구호를 디스말, 레시트, 이렇게 이번에는 우익이 옳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레시트, 이스트 레시트 하면 이번에는 우익이 옳습니다. 우익을 뽑는, 보수당을 뽑는 게 옳습니다. 그런 구호로도 쓰고요. 근데 이제 이 단어가 파생해 나가는 걸 보면 영어의 fair, 혹은 우리말의 공정한에 해당하는 단어가 형용사인데 gerecht. 이것이 이제 형용사에 해당돼요. 공정한, 정의로운. 그리고 정의는 이 gerecht라는 단어를 다시 명사로 만들어 썼습니다. 게레시티시카요. 참 이게 정의죠. 정의. 이게 법과 정의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고, 독일어의 경우에는 정의라는 단어가 법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생겼습니다. 이 말은 법이 곧 정의라는 뜻이죠. 언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언어의 발생사를 가만히 보면 결국 법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때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냐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법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단어에서 법이라는 단어가 파생돼 나온 것이 아니고 거꾸로의 과정이죠. 법이 먼저 있고 정의라는 관념은 나중에 생긴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어 써내고 하면 골치 아프죠. 이제부터는 좀 몇 가지 재미있는 법언, 그러니까 법과 정의의 관계에 대한 속담, 라틴어 경구, 혹은 뭐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한 그런 법언,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좀 소개하면서 법과 정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난 수천 년 혹은 만년, 1만 년 가까운 문명의 발생 이후 전개된 인류 역사에서 법과 정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천 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의 고민과 지금 법과 정의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들의 상황이 그리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법언들을 보면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이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또는 법은 강자의 이익이다. 이런 유명한 말이죠. 누가 한 말이냐면 실제 이 사람이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트리시마코스라는 아테네 철학자의 말입니다. 기원전 5세기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이 말이 소개된 것은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대화체로 소크라테스와 철학자들의 대화 형식으로 많은 글을 남겼죠. 그 당시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아테네나 알렉산드리아의 중심으로 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문학작품과 철학작품을 남겼는데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침략으로 불타고 나서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제목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그 중에 일부가 아랍인들이 마케도니아에 쳐들어와서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면서 도서관을 불태우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양의 문서를 강탈해서 아랍권으로 가지고 가서 그걸 아랍어로 번역을 합니다. 아랍말로 번역된 수학책, 철학책, 문학책 이런 것들이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다시 유럽어로 재번역이 되어서 문예부흥 또는 인본주의 세상을 꽃피우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2000년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때 살았던 트리시마코스라는 사람의 말인데 이것이 플라톤이 쓴 대화라는 책 국가편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용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아주 이 트리시마코스를 박살을 내는 그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선생님이니까 플라톤이 이걸 기록할 때 당연히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기록했으니까 이 트리시마코스는 굉장히 궤변론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을 많이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 트리시마코스는 정의 또는 법에 대해서 어떤 당위적인 측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현실을 서술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 정의라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일상적으로 보면 강자의 이익이 정의로 통용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경우에는 정의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주는 것 또는 선을 실현하는 것 이런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철학자의 당위적인 이야기이고 당시 아테네 도시국가에서도 정의는 또는 법은 강자의 이익이었음에 분명하다고 이 트리시마코스는 본 거죠. 당시 여성을 거의 가축과 비슷한 동산으로 취급했던 시대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두 노예제를 옹호했던 시대입니다. 오늘의 기준으로 본다면 당시 그 귀족정의 최고봉에 있던 철학자들이 노예제를 옹호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이해하는 정의의 그 관념 속에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재산으로 취급하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거나 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이루는 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했던 플라톤의 생각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 역시도 그것이 강자의 이익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저는 점수를 준다면 플라톤보다는 또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학자로서 실사구시적으로 있는 그대로 현실을 관찰한 점에서는 트리시마코스에게 점수를 한 점 더 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류의 생각,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또는 법은 강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은 뿌리 깊게 지금까지 존속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동양사상에서 이사, 상한과 같은 그런 지식인들에게 의해서 대표되었던 법가 사상 잘 아시죠? 법가 다 통하는 얘기고요. 누구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읽었던 어느 책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누구 책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자미상의 법안인데요. 법은 조심하지 않는 자의 함정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는 역시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남아있는 말인데 법은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다. 원래 법이 촘촘하면 큰 고기는 걸리고 작은 고기는 빠져나가야죠.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그물은 그물포가 굉장히 촘촘한데 큰 고기는 다 빠져나가고 잔챙이만 걸리게 돼 있는 그물이라는 거죠. 이게 전부 법은 또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고 이야기한 트리시마코스의 말과 상통하는 법원들입니다. 조금 더 이제 희망적인 데로 나가볼까요? 이 말은 제가 원래 만화책에서 봤던 겁니다.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 무협지 만화를 봤는데 굉장히 억울하게 싸우를 잃고 부모님이 악당의 손에 죽고 사파의 손에 죽고 그리고 자신도 목숨이 괴로워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가 소나무에 걸리고 어느 도사님도 있고 물리고 빨래하고 하는 것에 비결을 점수받아가지고 이 강호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면서 사파를 정벌하고 다니는 그런 무협지. 우리 남학생들은 다 알죠? 그때는 뭐 이렇게 외설적인 그런 장면이 없는 아주 순수한 무협지가 유행할 때인데 만화로 무협지를 봤는데요. 주인공이 강호에 나타나서 한동안 응급하면서 무술을 익힌 것에 나타나서 사파들을 다 정벌합니다. 완전히 박살내고 혼자 표표히 강호를 떠나면서 이제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이 말이죠. 힘없는 정의는 무기력이요. 힘없는 정의는 무기력이요.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 어린 마음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만화가를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저는 마음속에 넣고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볼테르가 책에서 인용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말이고요. 좀 볼테르의 말인 줄 알고 한동안 있었는데 다시 찾아보다 보니까 이것이 철학자 파스칼의 말이더군요.
파스칼도 누가 한 말을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파스칼이 한 말로 현재까지 제가 추적한 바로는 최초에 이 말을 한 사람은 파스칼로 알고 있습니다. 힘없는 정의는 무기력이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 그런 뜻입니다. 법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그런 또는 정의에 대한 전향적인 해석을 한 겁니다. 법이 필연적으로 강자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이 때로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권력이, 법이. 그런 점에서 보면 양쪽 다 가능성을 두고 있는 그런 말이고 이게 되게 계몽주의 시대 이후의 철학자들의 말인 걸 보면 그 노예제가 있던 고대 그리스와는 달리 이미 인간중심주의 또는 인본주의 또는 휴머니즘의 어떤 세례를 받아서 인간중심주의적인 그런 역사 해석, 사회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던 시대에 철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보고요. 또 이것도 누가 한 말인지 제가 모르는데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 해석하면 법이 상식과 양식을 완전히 일탈해서 법이 오랫동안 존재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틴어 법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처음 접한 것은 4.19 혁명의 역사를 공부하다가 1960년도 이제 동숭동에 서울법대가 있었을 때 동숭동인가 서울 시내 서울법대가 있을 때 그 법대에 걸려있던 자유의 종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요즘 다시 복원해서 저 신림동에 있는 관악 캠퍼스에도 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써있는 문구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이게 서울법대의 모토였던가 봅니다. 고려대 법대도 비슷한 거 있지 않나요? 또는 검사들이 신봉하는 모토라고도 하던데 소문으로는 그래서 이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그래서 라틴어 법원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미 초보적인 형태의 사법제도가 발달한 그 시점부터 법이라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수단이라는 것이 인식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법에 대해서 법이 강자 이익을 실현하는 정의롭지 못한 어떤 도구다라는 생각, 또 법은 강자 이익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으나 또는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또는 더 당위적으로 밀고 나가서 법이 반드시 정의를 세우는 수단이 되게 하라라는 적극적인 의지, 이런 생각들이 한꺼번에 다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모든 시대에 법과 정의에 대한 이런 관념들이 동시에 존재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죠. 지금도 법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 관점, 철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법과 정의의 관계에 대한 이런 상반되는 여러 생각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을 재가면서 해야 되니까. 서론 부분에서 시간을 벌써 너무 많이 썼네요. 조금 진도를 빨리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법, 정의 관계와 관련해서 법치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대통령부터 장관, 검찰총장 등등까지 다 등장해서 법치를 역설하면서 국민들 보고 법 지키라고 하고 안 지키면 재미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최근 몇 년간처럼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법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별로 근자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계시고 또 전두환 각각해서 나라를 운영하고 계실 때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법치가 곧 민주주의다. 근데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되시는 후부터 한 10년 동안은 별로 그런 말을 하는 관리들을 못 봤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8년도부터 갑자기 텔레비전 뉴스 화면에 법치가 서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없다. 법치가 없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법치가 가장 중요하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법치를 세우겠다. 이런 말들이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겁이 납니까? 겁
법까지는 안 나도 기분이 좋지는 않죠. 예. 이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예. 노예제도 뭐 받아들이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근원적으로 불평등 관계가 있고, 예. 여자는 남자한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의 플라톤, 철학자인 플라톤이 예, 법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 한 얘기인데요. 이것은 플라톤이 쓴 법률이라는 책 속에 있습니다. The Law. 예. 법이 정부의 주인이고 정부가 법의 노예라면, 법이 정부의 주인이고 정부가 법의 노예라면 인간은 신이 국가에 퍼붓는 축복을 만끽할 것이다. 예, 신이 국가에 내린 축복이라는 것이 만약 있다면 인간들이 그걸 누려야 하는데, 인간이 그 신이 국가에 내린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정부가 법의 주인이 아니고 법이 정부의 주인이고 정부가 법의 노예일 때 비로소 인간은 신이 국가에게 퍼부어준 축복을 만끽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정부가 법의 주인이 되어 있는 한 인간은 국가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책들 중에서 이 법과 국가 권력 또는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 또는 정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명료하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야기해 놓은 것이 플라톤의 이 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치주의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법치주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겁니다. 원래 법치주의는 법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형식 논리상 볼 때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전제를 두고 본다면 법치를 실현하는 것이 곧 정의를 실현하는 길 맞습니다. 근데 이 법치에 대한 생각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른바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법으로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법으로 다스린다. 일단 법이라는 것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지고 나면 누구나 법을 지켜야 되고, 이 법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국회에서 날치기를 하든 새벽에 뭐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제3의 장소에서 뭐 1분 동안 200개를 통과시키든, 일단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누구나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런 것이 형식적 법치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형식 논리적 이해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일일이 말씀 안 드리고요.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했던 말을 인용하죠.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히틀러의 만행이 당시에는 모두 합법이었음을 잊지 맙시다. 이것이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가 가지는 함정인 것이죠. 요즘 중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 굉장히 가까운데요. 제가 90년대 중반에 독일 유학 시절에 한 번은 독일 수도, 그 당시 수도 보온에서 제가 장학금을 받던 재단에 장학생들이 모여서 1년에 2차례씩 일주일 동안 같이 살면서 국제 세미나를 하곤 했는데, 그때 중국이 주제로 돼 있던 세미나에서 갔더니 한 30명의 참석자 중에 중국 학생이 13명 되더군요. 예, 일본 학생은 없었고 한국 학생이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그 책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일본 학생이 없냐? 동아시아가 주제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한국, 중국, 일본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동아시아 문제를 논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못 알았다. 예, 중국 학생과 한국 학생들이 작당해서 일본 학생들을 왕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학생들은 초대를 하나도 안 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 당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국 정부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국 정부의 모든 입장, 최근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름 뭐죠? 예, 이름이 좀 어려워서 가물가물한데, 예, 그분의 노벨상 수여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고, 모든 것이 중국 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죠. 형식적 법치주의. 히틀러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합법적인 것이었다는 그 사례가 뭘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가스실에서 대량 학살하는 게 제일 많았죠. 근데 이것이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독일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법을 만들었습니다. 안락사에 관한 법률을. 안락사에 관한 법률. 먼저 안락사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고, 그 안락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유대인들을 죽이기 이전에 집시, 중환자,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을 가스실에 넣고 먼저 죽였습니다. 거기서 시운전을 해본 다음에 대량 생산 시스템, 대량 학살 시스템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게 1940년대 좀 들어서 시간 지나고 나서 2차 대전 말기로 가면서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기 시작하죠. 그것은 공장과 같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와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고 옷을 다 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 가스실에서 죽이고 그 사람의 신체 속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뽑아내고 그리고 시신은 화장 태워버리거나 걸음으로 쓰거나 그렇게 해서 600만 명을 유대인만 600만 명 가까이 죽였습니다. 그것이 합법적인 행위였다는 거죠. 형식적 법치주의의 제일 큰 함정은 이겁니다.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 법을 집행해야 된다. 그러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법률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형식적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합법의 명분 아래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죄를 다 저지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히틀러에 비하면 어떤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하한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죠. 세상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세상 사람을 나눌 경우에 좋은 사람 안에도 등급이 있고 나쁜 사람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독재자라 할지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독재자는 골목길에 사람을 세워놓고 그냥 총살 죽이는 독재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법원으로 끌고 가서 형식적 재판이라고 한 다음에 교도소 사형장에서 목을 매달는 독재자도 있죠.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 사례를 이제 이렇게 히틀러나 혹은 최근에 조봉환 선생에 대한 재심 판결이 내려졌죠. 평화통일하자고 얘기했다고 해서 반국가 사범으로 몰아서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재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와 같은 끔찍한 형식적 법치주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근에 전기통신기본법 몇 조인가요? 인터넷에 정부 주장과 사실 다른 글 또는 사실에 착오가 있는 글을 올렸다가 정부를 화나게 하면 그 전기통신기본법에 걸립니다. 이 전기통신기본법은 표현이 약간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원래는 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해서 사회혼란을 의도적으로 획책하는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한 기술적인 입법으로 해놓은 건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사실이 아닌 것도 말하게 되고 또 이론적으로 틀린 것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을 처벌하는 법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보기에는 이 전기통신기본법이라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기통신기본법의 정당성을 확보해준 법논리는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근데 단지 그 법이 있다고 해서 그 법을 가지고 걸어 넣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법으로 네티즌들을 처벌하고 있죠. 지금 이번에 공익근무요원인가요? 하다가 경찰에 소환조사 받고 자살한 또는 의문사한 그 젊은이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적용된 법규가 전기통신기본법 이런 것이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매우 사소하고 강도가 약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중국 얘기하다 그렇게 나가는데요. 그 당시 중국 학생들을 중국의 인권 문제가 세미나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 친구들의 논리가 무척 단순했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은 주권국가이다. 모든 주권국가는 자기 나름의 법을 가지고 있다. 주권국가가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만든 정통성 있는 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대정단습이다. 딱 3단론.
논법 또는 이 세 가지의 논리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더군요. 샹하이에서 온 친구들은 조금 덜한 편이고 베이징에서 온 친구는 아주 완고하더군요. 역시 베이징 국립대학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두가 실질적 법치주의로 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느 학생이 니네 그런 식으로 합리화할 거면 니네 히틀러를 왜 비난하느냐? 히틀러가 했던 모든 일들은 전부 법에 따라 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던 것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 정부 또는 그 이전의 10년 동안 집권했던 이른바 민주정부에서도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 법의 정당성을 따져 묻기에 앞서서 일단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견해들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지배적 견해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고대 법대를 나오셨더라면 좀 나았지 않았을까. 근데 고대 법대 나오신 국회의원들도 하는 거 보면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이 법치주의의 다른 관점이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건데요. 만약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것을 법으로 다스린다 이런 관념으로 해석한다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이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법이 다스리기. 혹은 법에 따라 다스리는 겁니다. 이때 법에 따라 다스린다는 것은 이 법이 합법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정 과정에서 또는 운영 과정에서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형식적 법치주의 논리, 실질적 법치주의의 논리에 따르면 악법은 고쳐야 된다. 이게 이제 악법이 있다는 것은 정당한 법, 좋은 법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법의 정당성을 묻지 않고 법을 집행하는 것을 정의로 여긴다면, 그죠? 그런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좀 과거로 좀 다시 돌아가 보죠.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법을 못 없앤 거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법은 대통령이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 박물관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명료하게 얘기했지만 당시 과반수를 가지고 있던 집권당에서 하지 못했죠. 야당이 당시 한나라당이 점거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위권을 발동해서 끌어내고 탄핵할 때처럼 통과를 시켰으면 됐을 겁니다. 원래 국가보안법은 반공법, 국가보안법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만들 때부터 야당 의원들이 반대 농성을 하고 그것을 경위들을 시켜서 끌어낸 다음에 처리한 법들입니다. 원래 만들어질 때. 없어질 때도 당연히 같은 절차에 의해서 없어지는 게 합당하죠. 이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보면 이른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차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린 의견을 말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벌 뭘까요? 감옥에 가두는 거? 감옥에 가두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까? 틀린 생각을 말하는 사람에 대한 좋은 대응은 올바른 생각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을 두들겨 패는 것이 적절한 해법이 아닌 것처럼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은 공부를 더 잘 가르쳐줘야죠. 틀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 또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터무니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을 말하는 사람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그 사람과는 다른 의견 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진지하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생각이 바뀌죠. 국가보안법은 권력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는 대통령, 장관,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 언론사 경영진, 오너 다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기득권층 또는 크고 작은 이러저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견해예요.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든가, 연방제를 할 필요가 있다든가,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든가, 북에다가 뭘 줘야 된다든가, 이런 주장들은 그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또는 3대 해석을 찬양한다든가. 이걸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게 되겠죠, 지금?
이제 우리 북한 동포들은 되게 이제 어떻게 살아왔냐 하면 고종 황제 폐하가 다스리던 국가에서 어느 날 봤더니 일본 천황 폐하가 보낸 총독이 와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고, 그런 다음에 장군님이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 50년을 또 다스리시고, 그게 이제 그 장군님이 수령님이 이제 위수김동이라는 분이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그러니까 이제 뉴스를 할 때 항상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앞에 반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좀 더 붙으면 민족의 태양이시며, 이게 붙어요. 민족의 태양이시며, 세계혁명의 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이 말이 항상 나와야 됩니다. 그걸 안 나오면, 그걸 안 하는 아나운서는 북한식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그 줄여서 우리가, 위수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50년을 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위지김동, 또는 뭐 친지김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지금 15년째 통치하고 계시죠? 그 뒤를 이어서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께서 또 통치하실지 모릅니다.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체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왕조국가에서 식민지로, 그리고 위대하신 장군님의 국가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 어쩌겠냐, 꼴 보기 싫어도 인정을 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 나쁜 놈들, 멍청한 놈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또는 북한식 내재적 북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내재적 접근을 해보면 3대 세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고, 심지어는 대를 이어 충성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광화문 내거리에 나가서 위지김동에 이어서 친지김동을 지나서 이제 청년대장 김정은에게 대를 이어 충성하자고 외쳤다고 합시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외치고 다닐 때 그분에 대해서 뭘 합니까? 자기가 그런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도 예 알겠습니다 라고 지나가거나,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라고 토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 신도가 뭐 5%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가정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전철역 앞에 떠들고 다닌다고 해서 감옥에 잡아다 두는 것은 옳은 해법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대를 이어 충성하자고 어떤 사람이 광화문에 외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 사람 생각을 고칠 수는 없죠. 제가 보기엔 누가 그렇게 외친다면 사람들이 이제 피켓 하나 만들어서 대를 이어 충성하자, 김정은 청년대장 만세, 그렇게 광화문에 사고 있다고 칩시다. 검사가 바로 잡아가겠죠. 근데 뭐하러 잡아가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치하는 사람이 또 친북, 찬양하고 선동을 흔들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잡아가는 것은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죠? 그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올바른 대응은 국가라는 것이 무엇이며, 정의가 무엇이며, 국가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겠죠. 너무 더들면 그런 도로교통법이나 공공질서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입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저는 정말 국정원이나 검찰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컨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이 틀린 생각을 말했다고 해서 잡아넣는 것은,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정당성이라는 실질적 법치의 핵심에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유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존 스튜어트 밀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말하는 사람을 잡아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해치는 길이 됩니다. 왜냐? 실제로 그 사람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새로운 사상들은 처음에 불온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옳은 생각을 죽여버리는 거니까 우리 모두에게 손해죠. 그다음에 그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그 주장이 왜 틀렸는지를 입증하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올바른가를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되죠. 그죠? 모든 진리는 검증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생각을 누군가 얘기한다는 것은
옳은 생각이 옳은 이유를 입증해내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해내는데 아주 큰 기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서의 의견, 틀렸다고 다수가 생각하는 의견을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입장을 지지합니다. 위직임동, 친직임동, 청년대장 이 문제에 관한 저희 말을 혹시 기자분이 계시다면 또 오해하시기 마시고 이런 걸 안 해야 되는데 걱정이 돼서 논리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까지 얘기가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보면 뭐 북한 찬양도 방관해야 김정은 찬양도 용납해야 이런 제목으로 신문 일면에 보도되면 저 머리 아픕니다. 제발 그렇게 안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제 강연이 이제 막바지로 들어가는데요. 그럼 도대체 정당성이라는 것은 그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정받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정의란 뭐냐? 최종적으로 법과 정의의 관계에 대한 마지막 단락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정의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정의감이 있죠. 예컨대 용산에서 경찰이 남일당 건물 옥상을 헬기로 공격하다가 사람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그것이 불법적인 집회 또는 불법적인 행동이다 이었다 할지라도 국가 권력이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올라간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최소한 슬픔 또는 안타까움, 동정심을 느낄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직관 또는 본능의 형태로 정의감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정의감, 독일어로 치면 저 뒤에다가 진, 센스에 해당하는 진을 붙입니다. 게레히티카의 진 하는 게 이제 정의감인데요. 정의라는 관념이 형성되고 나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정의냐 아니냐를 느끼는 어떤 감각이 있다고 본 겁니다. 정의감은요, 우리가 다 타고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것이 무슨 문제일까를 따져보기 전에 어떤 사태를 봤을 때, 몹시 정의롭지 못한 어떤 사태를 봤을 때 우선 기분이 나빠지거나 화가 나거나 슬퍼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기분이 나쁠까를 좀 따져봐야 무엇인가 정의가 침해되고 있다는 어떤 논리적인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 논리적인 추론을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느낌으로 와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렇죠? 우리들에게는 정의감이라는 도덕적 재능 또는 사회적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유전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학습되기도 하지만 학습 이전에 이미 있는 것이에요. 되게 우리가 학습한 내용들은 대뇌 피질에 보관이 됩니다. 아시죠 다? 태어나서 학습한 정보는 대뇌 피질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 그러니까 유전자 정보로 있는 것들은 이미 세포 수준에서 가지고 나오는 것. 저는 정의감은 우리 몸의 수십조 개의 세포 속에 이미 처음부터 들어와 있는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애들 다 키워버리신 분들은 소용이 없고요. 이제 앞으로 혼인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실 분들에게 미리 제가 어드바이스를 드립니다. 충분히. 이것이 정의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영재를 판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어떤 아이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특별한 어떤 지적인 재능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알아보는 첫 번째 징후가 그 아이에게 정의감이 있느냐는 겁니다. 정의감. 그러니까 왜 엄마는 그걸 하면서 나는 못하게 해 라고 대드는 아이에게 절대 화내지 마세요. 그것은 어른과 아이, 부모와 나의 똑같을 수 없는 관계를 충분히 인지하기 이전에 인간 대 인간으로 차별을 받을 때 느끼는 불만이거든요. 그것은 매우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식당에 모여서 밥을 먹는데 다른 아이들은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전부 주고 한 아이만 등받이 없는 의자를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붕괴하는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지적 재능이 뛰어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아이들의 정의감을 절대 억누르지 마세요.
우리가 지적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알아볼 수 있는 첫 번째의 징후가 정의감입니다. 또는 정의라는 관념 이전에 fairness, 공정함, 좀 약한 개념으로 차별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입니다. 왜 이것이 어떤 재능의 징후인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가 육아를 하면서 읽어본 책 중에, 책들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 첫 아이를 키울 때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둘째 아이 키울 때부터 알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정의란 뭔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확, 직관으로 확 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것을 세우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남겼던 많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되게 정의는 두 가지 관념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다.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 칸트식으로 말하면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 이것만으로는 정의가 다 해명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에 뭔가 좋은 기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배짱이처럼 팽팽 놀기만 했는데 둘 다 똑같이 봉급을 주면 그게 정의로운 거냐? 그건 아니겠죠. 두 번째 정의에 대한 관념이 능력과 기여에 따라서 각자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라.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개는 모순되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라고 해놓고, 동시에 더 많이 노력하고 더 큰 능력을 발휘하고 더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을 우대하라. 두 개가 다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 둘을 절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들이 정의에 대한 관념 자체가 충돌하는 두 개의 생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 모두를 적절하게 충족하는 어떤 상태, 이것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만약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면, 민법의 경우에는 첫 번째 것과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간의 어떤 분쟁에 대해서 국가가 심판자, 조정자 역할만 해주라. 다 똑같은 권리 주체로 대해주고, 두 번째 이것은 공법과 많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회법, 이런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석할 수 있냐면, 사람들에게 모두 기회를 줘라. 만약 우리들의 삶에 경쟁이 불가피하고 경쟁의 승패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승패에 따라서 서로 다른 보상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정의관이 정의에 대한 감각적인 또는 직관적인 어떤 사고가 요구하는 것은 일단 모두에게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반칙 못하게 해라. 공정하게 경쟁하게 해라. 그 승패가 나면 승복한다. 그러나 그 승패에 따르는 보상이 승자마저도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 정도로, 또는 패자들이 절규할 정도로 차이가 크면 좀 곤란하지 않냐. 되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라는 어떤 사회일까 하면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모두에게 기회를. 두 번째는 경쟁을 마음껏 하되, 사람마다 다 능력의 차이가 있고 노력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열이 가려지는 건 불가피하지만 거기서 반칙 못하게 해라. 반칙하는 놈을 처벌해라. 그럼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결과가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사람은 누구나 존귀하다 라는 우리들의 또 한편의 정의에 대한 관념이 심각히 위협받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그 승패에 대한 보상의 격차가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된다. 되게 이런 정도가 정의에 대한 아주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관념이 아닐까. 그리고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면 바로 사회를 이런 상태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법이라야 비로소 정당성을 가진 법이라 할 수 있고, 끊임없이 이런 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원리의 취지대로 법을 집행하려고 한 사회가 노력할 때 법치주의가 성립되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결코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법을 가지고 다스리라는 게 아닙니다. 법치주의는 기본적으로 권력자가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라는 거죠. 권력자가 법 위에 설 수 없고
권력 가진 사람조차도 법 아래에 똑같은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두에게 공이 적용되어야 되는 이 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관념에 비추어서 합당하고 정당성을 가진 법이어야 된다. 만약 정당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편향되게 적용하거나 또는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 권력을 굴복시키는 것이 법치를 실현하는 길이요. 또는 이 법의 내용에 어떤 정당성의 문제가 있다면,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법이라면 이것이 정당한 법이 되도록 그렇게 고쳐나가는 것이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 중에 법치주의의 핵심 내용, 그러면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치주의의 핵심 내용이 뭐냐? 이렇게 볼 때 모든 법은 첫 번째로 기본권을 보장해야 돼요. 또는 소극적으로 말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부터 37조까지 있는 시민의 기본권, 이것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법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법은 적법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하고요. 세 번째, 우리들이 만드는 법이 권력의 분립에 대한 원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술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행정은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공권력 행사는 예측 가능해야 된다. 이런 요소들이 전부 법치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다소 이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라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도 있고 해서 생략하도록 하고 이런 정도로 그렇게 하고, 우리 사회는 정말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긴급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법에 대한 존경심, 법에 대한 존중심,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와해되어가는 중이고, 원래 이 법치주의와 무관하게 법이 법률 조항들이 오남용되는 사태가 너무나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 없이는 민주주의 없다. 법치주의 없이는 선진국으로 가지 못한다. 이 모든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때 제가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오늘날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는 정말 법이 바로 서는 사회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대목을 보도해 주시면 대통령께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 제 강연을 마치고요. 이제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시민 장관님 너무 말씀 잘하시죠? 너무 재밌게 어려운 내용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희 교수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정말 교수님 안 오셨어요. 네, 어쨌든 저희가 미리 질문지를 나눠드렸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서. 근데 지금 복도까지 꽉 들어차가지고 질문지를 걷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강연 들으면서 궁금하신 걸 적으신 질문지 뒤에서 앞으로 전달해 주시는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질문지 못 받으신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계신 그 종이 쪽지를 좀 찢어가지고 질문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리고 질문지를 앞으로 좀 넘겨주세요. 없으면 말고. 장관님께 직접 진짜 질문하고 싶다. 뭐 장관님께서 내년에 또 이 자리에 오시겠지만 꼭 직접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나중에 질문 끝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을 유시민 장관님이 쓰신 책을 좀 몇 개 샀는데요. 세 권 샀는데 유시민 장관님께서 질문 중에 마음에 드시는 질문을 고르셔서 그 친필 사인하신 책을 이렇게 증정하는 세 분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식구님들께서는 좀 나와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제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제 마음대로 골라서 답하겠습니다. 저도 좀 옷걸이를 벗고 하겠습니다. 조금 덥네요. 예, 적당히 주시죠. 이거 짧은 시간에 못 보는데. 저희 오늘 질의응답으로 소화 못하는 질문지들은 돌아가서 연구원에서 좀 잘 살펴서 통계를 했어요. 학생들이 주로 어떤 점에 대해서 의문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좀 챙겨서 앞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시죠.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떡하라고. 볼까요? 예. 뒤에서 전달 오는 거 앞으로 전달 좀 해주세요. 아니요, 지금. 예, 그 정치적인 질문들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학술적 강연인 만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삼가하고요. 적당한 수준의 정치 질문은 소화를 하겠습니다. 하필 공기 접었어. 아이고, 장관님 책 져주시면 안 돼요. 누군지 알아야 드리지. 요즘 대물 드라마 때문에 그 얘기도 많이 나오네요. 먼저 아주 개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나친 소신, 타협하지 않으려 하면 정치가로서 약점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정치가로서 어느 정도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인 질문이긴 한데 이렇게 노골적이지 않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게 참 답이 없어요. 이 문제는 답이 없고 저는 타협을 굉장히 잘합니다. 사실은 진짜. 그런데 소신을 분명히 밝히는 것하고 타협을 하는 것은 양립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소신을 분명히 하면서도 타협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아마 제가 2003년도에 처음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5년간 국회의원을 했는데 쭉 여당만 했거든요. 장관도 그중에 1년 반 정도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정치를 길게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어떤 목표도 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친구를 많이 만들고 이런 식의 정치를 했으면 오늘날 이런 질문을 받을 필요가 없을 텐데 저는 그 당시에 딱 대통령 퇴임 때까지만 정치하고 그만해야지라는 결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좀 지나친 점들이 많이 있었죠. 생각해보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었는데 또는 좀 다르게 하는 게 옳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타협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타협 잘합니다.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논란되었던 국회의원 연금법, 이게 국회의원 연금법은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교육학과 공학번 학생인데요. 네. 이거는 정당성이 없죠. 이제 국회의원 연금법이 아니고 헌정회 지원법이에요.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그만둔 사람들은 헌정회라는 친목단체를 합니다. 근데 이 헌정회에서 내는 책자를 보면 너무 개성망측해서 저는 헌정회원이 되고 싶지 않아요. 현직에 있을 때는 회비도 내고, 그럼 뭐 그냥 원천징수 떼가니까. 했는데, 하루는 전화해서 거기 사무 책임 보고 있는 분한테 앞으로 우편물이랑 보내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별로 받고 싶지 않다고 거기서 하는 것들이 거의 어버이연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일종의 상조회인데, 상조회는 상조회답게 회비로 운영하는 게 원칙이고요. 국회의원 했다고 해서 특별히 이런 걸 받아야 될 합당한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상조회니까 그리고 이제 한때 그래서 입학활동을 했던 영예로운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로서 혹시 65세 넘어서 다른 공적 연금도 못 받고 불우한 처지에 있는 그런 회원이 있다면 회비로 기본으로 하고 또 필요하다면 국고 지원도 조금 받아서 그렇게 상조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좋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막 몇백억씩 그렇게 몇십억씩 한 1년에 이렇게 쓰고 앞으로 세월 가면 자꾸 오래 사니까 전직 국회의원도 엄청 많아질 텐데 그걸 얻어먹을 국고에서 그 돈을 얻어먹을 그런 정당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좋은 질문인데요. 이 학생 누군지 성함 들어보세요.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조하신 데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방안이 사실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세요? 없어요? 예. 후불제 민주주의를. 제가 이거 다 검토를 못하니까 예, 한미 FTA G20에 대한 입장 말해달라 이런 얘기도 좀 있고 별도의 강연이 필요한데 오늘 이 시간에 다 소화를 못할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이건 다 정치적인 질문인데 예. 참 민감하네요, 질문들이. 예, 우선 좀 눈에 띄는 거 2개를 해볼까요? 책을 드릴 정도로. 아까 책 드린 학생 질문을 조금 소화하기 전에, 먼저 경희대학교 학생이 오셨네. 학교가 가까우니까, 그죠? 예, 학교 간의 교류도 앞으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재협상과 G20에 관한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동아수업, PSI, 선한함 등등으로 미국에 너무 많은 빚을 진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지금 들어있는데요. 예, 한미 FTA 재협상은 지난번에 협상안을 타결할 때 양국 간의 이익균형에 도달했던 거거든요. 서로 좀 손해보는 부분도 있고 이익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를 놓고 이익균형을 만들어서 양쪽이 다 행정부에 사인하고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들어간 건데 한국서는 비준 동의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한나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냥 적법한 처리만 하면 통과가 될 것 같고 미국 쪽이 문제인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고 나면 오히려 공화당은 또 근데 FTA 찬성이라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민주당 자체에 반대가 많기 때문에 재협상을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이루어졌던 이익균형보다 더 우리 쪽 국익에 가까운 이익균형이 새로 만들어질 리는 없죠. 그러니까 미국 쪽 이익에 더 가까운 이익균형에 도달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건 손해니까 지금 거를 고수하는 게 낫죠. 안 하려면 말든가 지금이라도 그렇게 보고요. G20는 원래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20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하면 해야 될 게 이제 빛과 같은 속도로 이동하는 국제투기자본의 움직임을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토빈 텍스 여러분 나중에 가셔서 토빈세가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환전을 한번 할 때마다 아주 적은 비율의 수수료를 물리는 제도입니다. 원래
제임스 토빈이라는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이 아이디어를 낸 것은 자동차로 치면 변속 기어가 너무 예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차에 문제가 생기는 거하고 똑같다. 금융자본이 너무 빠른 속도로 국경을 넘나다니기 때문에 0.001%의 금리차만 가지고도 지구 반대쪽으로 1초 안에 날아가니까 이것은 인간의 생산활동에 전혀 무관한 완전 투기적인 것이다. 여기에 한 번씩 환전할 때마다 아주 적은 비율의 거래세, 화폐 거래세만 도입을 해서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너무 빨리 움직이는 자동 기어에 흙을 끼얹어서 기어를 수동 비슷하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돈은 각국 정부에서 넣는 것이 아니고 국제기구에서 모아서 그 제3세계 공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인터스타운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쓰면 지구촌의 야도크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원래 냈던 겁니다. G20 모였으면 그런 논의도 하시고요. 요즘 공정무역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기업들이 무역해서 이윤만 많이 남길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어울러서 지금 유럽연합이 지역 내 시장 통합을 할 때 이른바 소셜 차트라고 해서 사회정책 기준이 있습니다. 영내 교역에 관한 그것을 준용하는 공정무역에 관한 규칙을 좀 확립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20개국 정상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보면 이 미국 쪽이 대규모의 재정 적자 또 대규모의 이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달러를 막 찍어대고 있는데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쌍방간에 무슨 무역 적자 해소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강대국들끼리 다투고 있는 양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 전개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분위기로 보면 코엑스 주변의 상인들 장사만 못하게 하지 별로 대한민국에 부가가치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센 질문이다. 예, 아까 실질적 법치주의를 이루기 위한 방법,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두 가지 질문 정도 더 상을 드리죠. 이거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고 한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또 금방 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보다 지금 대학생들보다 아버지 세대인데요. 한 30년 정도 78년도에 대학에 입학했으니까 지금 1학년들보다 32년 앞이죠. 그러니까 딱 지금 대학생들이 이제 딸 나이입니다. 제 딸도 대학생이니까.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정말 독재 타도가 꿈이었어요. 물론 이제 공부할 때는 마르크스주의도 공부하고 혁명이론도 공부하고 다 했지만 그래도 이 독재만 사라지면 사회가 너무너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거기 한 10년 정도를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되어놓고 보니까 또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아니었더라고요. 세상은 얼굴이 참 여러 개 있구나. 우리가 바꾸고자 노력했던 그 한 측면, 그것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결국 한 사회의 수준, 역량이라는 것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 개개인의 수준과 역량에 좌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시민들 개개인의 의식을 더 발전시키고 사유의 폭을 깊게 만들고 정신적 성숙을 가져오기 위한 어떤 활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가볍게 생각을 하고 그거보다는 제도 개선이 훨씬 중요하다.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저희 이 사회생활 30여 년을 돌아놓고 보면 단기적으로는 제도 변화를 통해서 많은 진전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바이메탈의 원리처럼 시민적 성숙, 시민 개개인의 어떤 발전과 성숙이 없이는 한때 이쪽으로 나왔던 제도가 다시 옛날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일단은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는 이 형식적 법치주의를 법치의 전부로 착각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일을 국익을 도모하는 걸로 착각하는 이런 정치 세력으로부터 권력을 박탈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그 대신 권력을 잡을 사람들이 그럼 또 그와 얼마나 다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좀은 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한 2년 후에는 그와 같은 변화가 오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국민들은 그런 걸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이것이 단순히 법치주의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이 정부가 법을 함부로 오남용하고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가지고 우리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국민을 무시한다. 그리고 능력도 별로 없다.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잘 살게 해주지도 못했고 이런 인식이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정당과 정치인들이 앞으로 국민들이 쉽게 교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설계해서 진영을 갖추고 이렇게 선거를 한다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권력의 재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권력이 교체된다면 10년 했다가 또 이제 5년 야당 벤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좀 더 잘하겠죠. 뭐. 근데 한나라당이 하는 거 보니까 예전보다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또 야당도 그럴라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국민들의 생각, 역량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좀 더 나으리라고 보고요. 그런 예컨대 비정규직법 같은 경우가 정당성이 아직 부족한 법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자유계약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서 국가가 등한히 하고 있는데 예컨대 똑같은 모닝 자동차를 만드는데 어떤 공장의 정규직들은 연봉을 6,000원을 받고 비정규직만 고용한 동이오토 같은 데서는 최저임금 겨우 받는다. 그러면 그래서 옳지 우리들의 정의에 대한 직관적 관념으로 볼 때 똑같은 모닝 자동차 시장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팔리는 자동차를 만드는데 본사에서 만드는 사람은 연봉 6,000원을 받고 그리고 협력업체에서 비정규직만 고용해서 만드는 그 오토 동이오토라는 그 회사에 있는 사람은 최저임금 겨우 벗어나는 돈을 받고 만든다. 이것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또는 같은 기여를 하는 사람은 같은 대우, 같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우리들의 정의에 대한 관념을 심각하게 침해하죠.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죠. 만약 지금의 법이 이런 사태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면 이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법이라고 또는 정당성이 부족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겠죠. 정치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법제적인 변화, 시민의식의 변화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서 사회의 진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한두 가지의 방법으로 되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아직은 좀 더 있구나. 사인도 해야 돼서 많이 하나 원하실지 모르니까. 예, 다른 질문 한번 보죠. 또 있나요? 예. 그건 다 치워주시고 일단 이 질문한 학생은 메일로 답해달라고 하는데요. 미선76 한메일.net에서 답해주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경제학 카페를 질문과 관련된 챕터가 되죠. 죠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정의가 소외받거나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라고 한다면 질문이 이렇습니다. 의료민영화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보다는 삼성생명 같은 보험사정을 되돌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의료의 공공성과 접근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었을 때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셨는데 정의의 측면에 봤을 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관계가 좀 어긋나서 그렇지. 근데 중요한 문제라 우선 정의를 소외받거나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라고 정의의 한 측면을 규정하신 것은 이것이 정의와 관련된 전면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생각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이제 의료민영화는 여기 지적이 맞다고 생각해요. 의료민영화는. 그리고 이제 제가 복지부 장관으로 있을 때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다. 우선 이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분야인데요. 여러분은 목숨값을 돈으로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 매긴다고 생각해요?
그럼 호프만식 계산으로 교통사고 났을 때 사망자한테 주는 보상도 온 거예요. 실제로 돈으로 매기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목숨은 우주와 같다. 한 사람은 소우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주의 값을 돈으로 매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붕괴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더 많은 액수를 인정받으려고 보험회사하고 소송을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목숨값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나 이런데 가난한 나라의 주민들의 목숨값은요, 미국이나 유럽 부자 나라의 국민의 목숨값보다 훨씬 적어요. 목숨을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따질 수 없다고 그러지만 실제 사람들은 그걸 따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얼마를 받고 죽을 의향이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주 친한 친구 또는 남친, 여친의 목숨을 돈으로 따져서 100억 원을 줄 테니까 네 여친을 데리고 내가 안드로메다로 가버리겠다. 그렇게 할 남자가 있을 수도 있죠.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딜레마인데요. 실제 사람의 목숨값을 돈으로 환산합니다. 근데 그것은 통계적인 목숨값이죠. 구체적인 한 자연인, 그 사람의 목숨값을 돈으로 환산하라고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도덕관념과 맞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목숨값을 따질 때 그냥 호프만식으로 계산한다 하려면 그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실되게 될 생애소득,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받게 된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 등등 것을 따져서 그 사람 목숨값을 매겨요. 그것은 통계적으로 매겨놓은 목숨값이고 어떤 사람이 그 통계에 들어가면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연인 한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따져서 거래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들의 도덕관념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의료 분야에 가면 이것이 이제 생명을 다루는 일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런 딜레마에 봉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혈우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 국가 지원을 받아서 계속 3일에 한 번씩 혈액 투석을 하는데 1년에 한 15억 정도 씁니다. 그분이 앞으로 10년을 산다면 150억 정도의 국가 재정을 쓰고 죽게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가를 비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등록번호까지 가고 있는 그 혈우병 환자의 구체적 자연인의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지원을 끊으면 그냥 죽거든요. 죽게 둘 수 없기 때문에 무한정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국가의 행동을 보면 자선의 천사와 같습니다. 그러나 도로 상황을 조금만 개선하거나 또는 자동차의 안전 기준에 대해서 자동차 회사가 조금 더 비용이 들 수 있는 그런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 통계학적으로 1년에 100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거 안 해요. 날마다 돈과 생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렇게 모순된 사회예요. 인간의 삶, 인간의 행동은 일관된 원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 그 원칙들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단면을 끊어놓고 보면 도저히 한 사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충하는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의료민영화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의료민영화의 문제는 의료 분야의 문제이기 전에 우리 사회의 신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소셜 캐피탈 조사,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에 대한 조사에 보면 10점 만점 완전 신뢰 10점, 완전 불신 빵점이라고 할 경우에요. 길 가다고 연이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 3점. 예, 제가 본 데이터들은 대부분 4점 근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4점 길 가다고 연이 만나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수준이 4.0 수준이면 그닥 낮지는 않아요. 모르는 사람인데 대통령이나 장관의 신뢰도가 얼마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의 신뢰도요, 검사들에 대한 신뢰도, 신문 기자에 대한 신뢰도, 그 중에서 한 개라도 4.0보다 높은 게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신문 보도보다 길 가는 사람 말을
하다가 대통령의 말보다 모르는 사람의 말을 더 믿고요. 국회의원, 장관, 검사들의 말보다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옆에 앉게 된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보다 인터넷 댓글을 더 신뢰하죠. 우리나라는 분명 저신뢰 사회인데 익명의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은 그닥 낮지 않은 반면 권력을 가진 집단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낮은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반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료민영화라는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와 굉장히 관계가 있고요. 대통령 말, 장관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장관인데 의료민영화는 안 합니다.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연락을 알아봤어. 제 말을 못 믿으면 왜 오셨습니까? 돌아가세요. 대화가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미국한테 다 양보를 한 거 아니야? FTA 협상하기 위해서 4대 선결 조건 약까지도 변경 안 하겠다. 지금대로 하겠다. 미국한테 약속한 거 아니냐? 한 적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그래요. 제 말을 못 믿으면 왜 오셨습니까? 이야기하다가 오셨는데 그럼 가세요. 실제 그런 약속을 한 적도 없었고 약간 제도도 변경했습니다. 그 협상 과정에서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복잡한 내용인데 미국 쪽에서 현행 유지를 강력히 요구해서 우리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약속을 했다고 FTA 반대론자들이 공격했던 4대 선결 조건 중에 하나 그게 약가 제도를 현행 제도로 유지한다는 거였는데 제가 7월 30일 날 개정된 새로운 제도를 입법 예고했거든요.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료민영화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인데요. 첫 번째로는 의료 서비스 시장에 대한 국가 통제를 포기하는 겁니다.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의료 서비스 시장. 지금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시장은요. 간단한 수술에서부터 시작해서 약값, 뭐까지 상품과 서비스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가격을 전부 정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값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의료다 이런 말이 나오죠. 실제 국가가 완전히 가격을 다 통제하고 있어요. 왜냐? 소비자들이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정보 불균형으로 소비자들이 어떤 약, 어떤 처방, 어떤 수술이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한지를 판단할 수 없는 공급자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면 이 세상은 의사와 의사를 아는 사람을 한편으로 하고 의사 아니고 아는 의사가 없는 사람을 다른 한편으로 한 두 계급으로 분열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문명 국가가 다 의료 서비스 가격과 약품 가격을 국가가 통제합니다. 미국만 빼고요. 이것이 의료 민영화의 한 축이고요. 다른 한 축은 건강보험제도를 없애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제도. 모든 국민이 강제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설립이 허가된 모든 의료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 환자를 받도록 하고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그리고 의료보험 환자를 치료했을 때 값은 국가가 정한 값대로 받게 강제하는 그리고 모든 국민은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이 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해체시키면 그래서 의료민영화라고 보험제도. 의료시장은 의료 서비스와 약품 시장이 있고 의료보험 시장이 있습니다. 약품 시장은 약품과 의료 서비스 시장은 민간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고 있고요. 의료보험 시장은 국가가 강제보험으로 모든 국민을 가입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를 해체하는 것이 의료민영화입니다. 그와 같은 의료민영화는 참여정부 때 단 한 차례도 시도한 적이 없고 시도할 생각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35년 전에 만들어진 의료법이 완전히 의사 부족 시대에 만든 법으로서 의사 중심으로 의료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손보고 그리고 이제 비영리 의료법인들이 다른 학교법인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불리하게 되어 있는 그런 제도들을 좀 손보는 의료법 개정안 그걸 제가 국회에 낸 적은 있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수도 없이 사실 해명을 했는데 가는 데마다 이 질문에 부딪히거든요. 다시 한번 해명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 의료시장과 관련해서 영리의료법인 이 문제 이제 제가 참여정부 때 검토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인터뷰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검토했습니다. 장관에 있을 때 검토해본 결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다큐 화면에 시사 다큐 화면에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나와요. 그리고 예, 취재해왔던
여성 PD의 말이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참여정부에서도 이 도입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검토를 해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검토해보니 국민에게 실익은 없고,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공급자로 나타날 공급자가 별로 없고, 시끄럽기는 되게 시끄러울 거고, 국회에서 통과도 안 될 것 같고, 서로 긍정적인 효과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 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전혀 없어서, 제가 부임하고 2달 만에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지 맙시다. 설명 다 드렸더니, 그래, 하지 말자. 그래서 2006년 4월 달에 완전히 끝났던 일입니다. 실제 진행은 그렇게 됐고요. 이 어려운 인용화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명박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못해요. 제가 가능컨대. 그리고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점을 이용해서 그동안에 생명보험회사 이런 데에서요, 국민연금을 무지무지 공격했습니다. 저거 부도난다, 못 받는다, 뭐 해가지고 국민연금 막 원성이 자자하고 그 대신 생명보험 들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국민연금만큼 수익률 높은 생명보험, 민간보험사의 상품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수익률 세계 최고거든요. 진짜로. 특히 이 근로자들 경우에는 절반을 사용자가 내주기 때문에 수익률이 민간보험상품의 한 10배쯤 돼요. 10배. 최근에 이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많은 가정주부들이 임의 가입자로 가입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알아봐도 연리 3%, 4%짜리도 확실한 게 없는데 이 상품은 연리로 따져서 10%도 넘어. 그 지금 가입 의무가 없는 분들이 임의 가입을 하는 게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에. 이것은 의료보험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이것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불신할 때에는 그런 불신을 받을 만한 못된 짓을 과거에 국가가 많이 한 잘못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대통령보다 컴퓨터 달린 불도저라고 부르는데 컴퓨터 없는 불도저가 와도 그건 못해요. 이제 이 글로 올라오는 건 그만하고요. 혹시 손 들고 이거 꼭 물어봐야 되겠다, 뭐 비판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 있으시면 저 뒤에 있는 분을 한번 할까요? 당연 중에요.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또한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適当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고, 그에 대한 제안으로 기회 균등이란 걸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게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까요? 기회 균등. 실현되기로 예정된 일은 없습니다. 인간 사회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사람이 어떤 과제를 인식하고 어떤 질문을 던졌다면 그것은 반쯤 해결된 거나 다름없어요. 인간의 문명, 사회의 제도가 발전해 온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질문을 던진 사람들한테서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 공정성의 문제 또는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수천 년 동안의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넓고 깊게 정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문명이 나아갈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초호도 의심치 않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고 정의가 뒷밟히고 문명이 뒤돌아가는 것 같다는 그런 어떤 과장된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을 느끼시는 분들은 100년 전의 한반도, 50년 전의 대한민국, 또는 20년, 30년 전의 대한민국과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나요? 여기 여학생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의 할머니들은 집에 돈이 많은 집들도 소학교도 못 가는 할머니가 많아요. 왜냐? 그 할머니의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기준년들 공부시켜봐야 시집가서 친정에 글짓이나 하지 쓸데없다. 이렇게 해서 학교를 안 보냈거든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재능이 사장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과 50년도 안 된 이 짧은 기간에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100년 전에 이 땅에서는 긴 머리카락 그 상투처럼 거 잘라라 그랬다고 내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못 자른다. 이렇게 하던 시대입니다. 산업공상의 구분이 있었고 도축장 하는 분들
뭐 공기 굽는 분들 이런 분들이 천민 대우를 받을 때 아닙니까? 아무나 반말하고 지금은 예, 훌륭한 한우 사업자가 되시고 또 도예가로 대접하지 않습니까? 이런 신분제도의 철폐에서 오는 인간의 해방, 자유 10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예,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고요. 인류 역사에서 100년 동안에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고 이런 과거로 치면 약 1000년, 2000년에 일어난 변화만큼의 빠른 큰 폭의 변화가 지난 100년 동안에 이 한반도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문명의 발전에 대해서 역사의 진보에 대해서 저는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매번 우리 인간의 시간에 대한 인지 능력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늘 현재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그리 길지 않았던 과거 그리고 예측 가능한 어떤 가까운 미래 이것만 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 생활상의 시간 제약을 벗어나서 조금만 역사의 시간 속으로 우리들이 시야를 돌려보면 예, 인간은 자기가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지금 지구온난화에 관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유일한 예외가 지구온난화에 관한 건데 이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아직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지 만약 우리가 문제를 더 정확히 과학적으로 이 온난화의 문제에 대해서 원인과 예측되는 결과 우리들의 행위가 그에 미치는 영향 등등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한다면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지 못하는 문제가 무서운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는 전혀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잘 될 거고요. 네,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죠. 갑자기 이렇게 개성있게 지금 장갑을 끼고 계시면 장갑을 엠파라고 전기전자공학과 서상이라고 합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이 정의사회를 실현하는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세 가지 방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의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의감이라는 게 때로는 포장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의감이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기분이 나쁘지만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전부 다 정의감에 위배된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법에 대한 정의의 실현 혹은 정의에 의한 법의 실현을 논할 때 뭐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문제 같은 건데 만약 저에게 달걀이나 닭을 주고서 이렇게 새로운 조류를 만들려고 했을 때 제가 달걀을 쓰던 닭을 쓰던 어떤 것이든 빠르고 가장 값싼 걸 선택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든 정의사회가 보다 오른쪽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라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뭔가 수단을 하나 더 동원을 해서 보다 빠르게 그 정의사회를 실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생각해 보신 게 있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조금 제가 표현을 잘못했던 것 같은데 내버려둬서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버려둬서 해결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회 전체의 견지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노력 없이 세상의 진보가 일어나지는 경우는 있지만 누구의 노력도 없이 누구의 희생도 없이 누구의 헌신도 없이 사회적 진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진보를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진보를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근데 돈벌이에 넘은 어떤 사업가가 새로운 IT 기술을 만들었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사회의 진보, 문명의 진보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돼요. 그러나 그가 만든 혹은 그녀가 만든 어떤 기술적 진보가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엄청나게 원활하게 해줬다. 근데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라는 이 검사 활자를 만든 유럽인, 최초의 유럽인, 세계 최초는 아니죠. 검사 활자를 만든 최초의 유럽인 이 과학자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사업가입니다. 비즈니스맨. 왜 검사 활자를 만들었느냐? 돈 벌려고요. 뭘 찍으면 돈을 버는데 성경을 찍으려고. 당시 이 16세기 그 무렵에는 이미 지식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많이 커져 있었고 그리고 그때까지 양피지에 손으로 픽사해서 쓰거나 혹은 이제 목판이나 이런 것들로 인쇄하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서 지식의 저변성이 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값싸게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만 하면 누구든 떼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구텐베르크는 오늘날 빌 게이츠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약관계가 잘못돼서 그 금속 활자를 발명해놓고 파산했죠. 네, 제가 유학했던 마인츠 대학이 마인츠시가 그 구텐베르크가 사업장이 된 곳입니다. 거기가 포도주 산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라인가우 지방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독일 와인 중에 리슬링 와인 좋아하는 분들 아실 거예요. 리슬링 드라이 맛있는 와인인데요. 포도주 그 주산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속활자 인쇄기 프레스는 그 양조장에서 포도즙을 짤 때 쓰는 그 기계를 이용해서 프레스기를 만들었고요. 그 헐판에 잉크를 묻히는 방맹이는 개가죽 방망이였었습니다. 왜 개가죽이냐? 개는 땅구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우면 하는 이유가 더울 때 이걸 발산할 수 있는 혓바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우면 개가 벌떡거리는 거거든요. 개가죽은 땅구멍이었습니다. 그래서 잉크를 안으로 스며들지 않게 묻혀서 바르려면 개가죽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이 사람은 여하튼 계약관계가 뭐 잘못돼가지고 파산했습니다. 사업권을 딴 사람한테 다 뺏기죠. 돈은 딴 사람이 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농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루터가 보름스라고 거기서 100km 떨어진 동네의 친구였는데요. 면죄부를 처음 팔기 시작한 게 마인츠 대성당입니다. 그 붉은색 사암으로 지어진 별로 화려하지 않은 성당인데 그것을 딴 데서 구해서 라인강을 타고 배로 싣고 와서 짓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100km 되는 거리를 말을 타고 와서 루터가 마인츠 성당 정문에다가 98개 정도 반박문을 딱 라틴어로 써서 딱 붙이고 도망갔죠. 마나임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걸 보고만 잽싸게 때려가서 독일말로 번역한 다음에 금속 활자로 찍어서 돌려버리고 예, 그렇게 되면서 가톨릭에 대한 대규모의 반란이 일어나고 예, 그 독일 남서부 지역이 농민전쟁의 경랑속으로 입술려 들어갑니다. 이야기가 번져나가는데요. 요컨대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은 문명의 진보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돈 밝히는 사업가였죠. 하지만 그가 발명해낸 금속활자가 얼마나 많은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느냐. 그래서 이거 필설로 다 표현하기 어렵죠. 빌 게이츠는 재밌어서 만들지 않았을까요? 네. 그리고 요즘 SNS 또는 핸드폰을 만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무슨 문명진보의 서명의식 때문에 했을까요? 단순한 엔지니어로서의 호기심, 과학자로서의 발명력, 또는 돈 벌고 싶은 사업가적 기질,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그것이 다 만들어졌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그냥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작은 제도 하나라도 변화되는 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 노력, 기여가 있었습니다. 11월 13일이 정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4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그때 그분이 분신할 때 외쳤던 말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했습니다. 법 만들라는 것도 아니에요. 법은 혁명에서 만들어 놓고 하나도 안 지키면 되니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 8시간만 일해도 되게 돼 있는데 왜 우리는 16시간을 일해야 될까? 그 소박한 구호 하나를 외치면서 몸을 불살랐던 분이 계셔서 그 뒤에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있었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무슨 비법을 일러줘서 뭐가 되는 경우보다는 그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각자가 그 소망을 가지고 무엇인가 작은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상은 예측할 수 없었던 속도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세상은 거의 또 낭만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에는 이런 걸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요.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맨날 공산당 혁명하는 것만 얘기해줘요. 그래서 맨날 중국 혁명사, 러시아 혁명사, 무슨 뭐 독일 혁명사, 맨날 혁명사만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 보면은 그 혁명사 공부하는 거 알기만 하면 경찰이 잡아가기도 전에 사람들이 먼저 욕을 했단 말이죠. 그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했던 때로는 의미가 있었고 때로는 아무 쓸모 없었던 그 수많은 일들이 누적되어서 그래서 어느 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그랬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그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대통령도 좀 까고 했는데 너무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은 전체 호모사피엔스의 이 역사에 비춰도 엄청난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40만 년의 그런 호모사피엔스 현생 인류 이 종의 진화의 역사를 제일 짧게 40만 년이라고 잡으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인류 역사를 40살 먹은 사람의 생애에 비하면 우리가 권력자를 막 욕해도 되고 지 마음대로 주장해도 되는 이런 시대에 살게 된 것은 어제 점심 먹은 후부터거든요. 그 39년하고 363일을 권력 가진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재산 다 뺏기고 목숨을 뺏기는 그런 공포 속에서 살다가 이제 내가 나라의 주인이고 대통령은 내 말 들어야 되고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살게 된 것은 어제 점심 먹은 후부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생들이 태어난 것은 오늘 아침쯤 태어났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모두 그것도 이 70억 인구가 사는 이 지구 행성에서 저도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이 해결되고 길거리에서 아무나 총사 죽이지 않고 칼로 찔러 죽이지 않는 그런 사회에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이 수십만 년의 인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행운아 중의 행운아 중세기도 지만 아프리카의 수장의 아들로 태어난 것 훨씬 더 행복한 큰 행운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긴 하지만 지난 50년 동안에 인류사에서 없었던 문명의 진보, 기술의 진보를 이룬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스웨덴 이런 데 비춰서 우리 교육 엉망이다. 또 미국에 비추어서 우리 뭐 무슨 학문 수준이 무슨 저열하다. 또 뭐 어디 축구에 비해서 우리 축구는 국대에 별볼 일 없다. 그러는데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빠르게 우리들의 자유를 억압해온 물질적 결핍의 억압에서 벗어난 민족도 없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만큼 신속하게 우리들을 옥죄고 있던 불합리하고 독재적인 제도의 억압에서 우리 스스로를 해방시킨 그런 나라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만큼 그렇게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낡은 의식으로부터 빨리빨리 벗어난 그런 국민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야박한 게 대한민국이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만큼 대한민국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 세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이룬 것들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졸업하고 취업하기가 좀 힘들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대우를 받는 근로조건을 가진 직장에 취업하기가 어렵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십만 년 동안 인류가 살아오면서 부딪혔던 많은 어려움들. 지금 이 시각 다른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부딪히는 어려움에 비하면 실제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잠시 우리 세대에 짐지워진 다소 무거운 십자가. 일단 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지. 저는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비유하자면 그런 마음의 자세를 임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시지 말고요. 그리고 가끔 우리들이 울분이 터지게 만드는 그런 사회정치적인 일들에 대해서 지나친 울분을 갖지는 마십시오. 충분한 울분을 가져야 되지만 분노할 때 분노하고 감동할 때 감동하고 웃을 때 웃고 이렇게 돼야 되지만 우리들의 이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관적이거나 자조적인 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아무리 나라를 국격을 엉망으로 만든다 하시더라도 2년이 있으면 이 또한 지나갈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통령을 꼬집어서 웃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뭘 크게 잘못한다는 증거는 또한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각 오늘 돈 많은 분들이 모인 만찬쇼에서는 또 저 같은 어떤 말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과거 10년간 집권했던 좌빨들에 대한 그분들을 또 즐겁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의 대를 이어서 다음번에도 한나라당이 집권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문명의 필연성을 두어서 논증하고 있는 어떤 논객이 있을 수 있죠. 예, 그 모두가 이 세상의 일부입니다. 예, 그것도 대한민국이고 저도 또한 대한민국 사람의 일원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진 않지만 또한 그렇게 추악하지도 않고 예, 그렇게 장래가 아주 낙관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가 암담한 사회도 아닙니다. 서로 충돌하고 서로 얽힌 많은 것들이 공존하고 있고 때로 우리가 아름답게 여기고 때로는 꼴보기 싫어하는 것들조차도 우리 자신의 일부로 와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나쁜 일들을 보면서 내가 분개할 때 내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그것이 또한 내 속에 있는 일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잘나면 잘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소속감을 느끼시고요. 나름의 자부심, 낙관적 희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을 함께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 거는 이 더운데 장갑을 끼고 질문을 하시는 분, 수고를 하시는 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죠?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훌륭한 연사님을 누가 소개를 했는지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